자, 유통관리사 3급 2024년 4회 시험 기출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자, 1과목부터. 자, 문항수를 한번 보시면 역시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유통의 이해 그리고 도소매업의 이해 1장, 2장이 합쳐보면은 약 55% 과반 이상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인 판매원 자세랑 직업 윤리적인 부분이 30% 정도. 여기서 점수 확보가 많이 돼야 되겠죠. 점수 이제 확보. 그리고 유통 관련 법규가 3문항 정도 출제되는데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중에서 한 문항 정도는 저랑 이제 다뤄서 한 문항 정도는 맞추실 수가 있으셨겠다. 그래서 이제 판매원의 자세, 직업윤리 파트에서 점수 확보를 좀 빨리 하시고 여기서 이제 빨리 좀 풀으셔야 되고 우리가 공부한 범위에서 80%까진 바라지도 않고 70%의 우리가 공부한 것에서 70%만 맞출 수 있고 유통 관련 법규에서 한 문제만 맞출 수만 있었더라도 한 80점 넘는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었겠다.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셨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 난이도로 이제 출제가 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기세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 좀 어려웠어요. 도매상의 혁신 전략과 설명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웃긴 거는 혁신 전략을 이 유형을 모르더라도 설명에 서로 연결만 보더라도 틀린 게 나와요. 정답 5번인데. 자, 일단 볼게요. 공부하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매상 무용론이 점점 제기되고 있죠. 도매상 무용론. 이게 뭐예요? 워낙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소매상도 대형화되고, 적지 마세요. 소매상도 대형화되고 정보기술이 발달하니까 굳이 소비자들이 중간 도매상에 낀 어떤 그런 중간 마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보니까 바로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기도 하고 도매상을 빼버리고 생산자에서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로 가버리기도 하고 도매상이 점점 무용해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혁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혁신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합병과 매수입니다. 자, 합병과 매수, 기업을 좀 더 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M&A를 얘기하는 거죠. M&A, 합병과 매수. 기존 시장에서 했던 지위 확보를 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전후방 통합. 전방은 이제 고객 쪽으로, 예를 들어 도매상이 소매상을 흡수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도매상이 제조업자, 즉 공장을 사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규모를 좀 키우는 경우가 이제 어떤 혁신 전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회사의 핵심 사업 강화 목적, 조직.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의 어떤 인적 조직이라든가 여러 조직들을 재설계,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리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산을,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재배치함으로써 혁신을 꾀하기도 하고요. 자, 유통 다각화를 통해서 유통 라인을 개선하는 게 이제 회사의 다각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전방과 후방 통합. 여기 나온 거 그대로 또 썼네요. 이윤 확대와 시장에서의 지위 강화를 위해서. 사실 1번에 쓴 걸 4번에서 또 쓴 겁니다. 자, 5번이 틀렸는데 유통의 새로운 기술 이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서로 매칭이 안 돼요. 자, 합작 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진출 가속화. 그러니까 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도매상을 대형화한다는 거. 대형화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로 진출한다는 거. 이거 도매상의 혁신 전략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통의 새로운 기술이 이거는 아니에요. 유통의 새로운 기술은 뭐예요? 뭐 빅데이터라든가 AI, IoT,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유통의 어떤 유통 정보적인 차원에서 기술을 받아들여서 뭐 인력 부분을 좀 축소하고 뭐 기술적 부분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써 있어야 되는데 투자나 제휴 이런 거는 대형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유통 경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 경로는 상호 의존적인 조직들의 집합체이다. 유통 경로가 뭐예요? 자, 제조업자로부터 시작된 뭐 생산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중간상. 중간상은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소비자. 한때까지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유통 경로라고 하고 얘네들끼리는 서로서로 상호 의존적이 있습니다.
자, 경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활동은 이게 지금 불연속적인가요? 연속적이죠. 불연속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연속적입니다. 정답 2번. 3번, 유통경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 또는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 최종 소비자가 제품 구색도 알 턱이 없고 하니까 제조업자가 우리 도매상한테 물건을 보내면 이 도매상은 소매상을 위해 제품 구색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소매상은 또 소비자를 위해 제품 구색을 펼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 즉 고객이 사용 또는 소비하도록 이런 도소매 업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4번, 유통경로의 핵심 기능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교환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5번, 제품의 본질을 가치의 총합으로 볼 때 유통경로는 가치가 흘러가. 요런 방향으로 보통 가치가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 뭐라고 불러요? 전방 기능이라고 하죠. 전방 기능, 전방 흐름, 전방 흐름. 주로 소유권의 흐름, 즉 상적 흐름이죠. 상적 흐름이 흘러가기도 하고 보통 물자의 흐름, 이게 물적 흐름이라고 해서 물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유통에는 상류와 물류가 있습니다. 상적 흐름과 물적 흐름 둘 다 있고 기본적으로 상류와 물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로부터 소비자한테까지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유통경로가 그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 중간상에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분류. 자, 중간상, 즉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분류라고 한다면 뭐냐면 이질성이 있는 제품, 서로 다른 이종의 제품들이 동질성을 기준으로 동질적으로 나누는 기능이 바로 분류입니다. 분류. 이질적인 여러 이제 제품들을 크기를 기준으로 하고 특정 기준을 딱 잡는 거예요. 되게 난잡하게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크기를 기준으로 잡던가 아니면 품질, 뭐 A, B, C 등급, 각 등급을 기준으로 잡던가 해서 그 등급별로 나누는 게 바로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질성 있는 걸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기능이 분류입니다. 자, 집적은 일단 키워드 체크, 축적이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accumulation이란 단어 자체가 쌓다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생산자들로부터, 즉 제조업체들, 여러 제조업체들로부터 예를 들어 도매상, 소매상들이 여러 상품을 구매해서 대량으로 축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집적이라고 부릅니다. 집적이라고 불러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일단 5번부터 볼게요. 자, 배분은 동질적인 제품들을 소규모로 단위로 나누는 기능이고 배분은 할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할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3번도 배분, allocation의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allocation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설명이에요. 제품을 동일한 형식으로 일반화시켜 매장에 소규모로 나눠서 진열하는 기능이 배분이고요. 그래서 표준화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구색 자주 나오죠. 구색에다 별표 해놓으시고 구색의 키워드는 범주화, 카테고리화예요. 카테고리별로 딱 네모 딱 치시고 카테고리에 네모 딱 치세요. 자, 판매를 위해 이미 분할된 상품들을 자, 배분, 분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배분들이 끝난 상품들을 연관성 있는 상품들의 집단인 카테고리별로 매장에 진열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배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 초콜릿 30g은 30g대로 배분, 이렇게 얼로케이션이 다 끝나고 그러면 그 초콜릿을 고객 중심으로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분, 분할된 상품들이 예를 들어 초콜릿이 이렇게 있다면 한 곤돌라 렉에다가 여기는 뭐 고체 초콜릿, 여기는 액체 초콜릿, 요거는 카카오 메스, 여기는 뭐 이렇게 소비자가 딱 봤을 때 구색을 제공하는 거.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게 구색입니다. 그래서 분할된 상품들을 연관성 있는 상품들의 집단인 카테고리화해서 매장에 진열을 하는 기능이 구색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우리 분류, 집적, 구색이란 단어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4번 직장 내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뭐 약간 유도리 있게 풀 수 있는 상식적인 문제죠. 상급자를 인도할 때는 우측의 2, 3부 앞에서 약간 상급자를 인도해주고 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우측 뒤에서 보통 이제 반보 뒤에서 상급자가 조금 앞에 가고 약간 반보 뒤에서 이렇게 거들면서 가는 게 일반적이죠. 자, 2번 상급자가 앞서서 자기 이야기부터 먼저 하지 않는다.
우리 세대, 우리 지금. 저도 MZ세대거든요. 저는 밀레니엄 세대예요. Z세대는 아니고. 어찌됐건 우리 MZ세대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시죠. 자, 3번. 상급자에 대한 호칭은 보통 직급 또는 직책명 뒤에 님을 붙여서 부른다. 예를 들어 뭐 저는 관세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세사 님 이렇게 붙여주면은 상급자에 대한 호칭이 되죠. 자, 4번. 상급자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경우에는 굳이 인사하여 상급자를 귀찮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알아보지 못한 경우에도 먼저 나서서 인사하는 게 일반 이론입니다. 그죠? 납득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답은 4번. 자, 5번에 읽어보시고 약간의 꼰대 기질이 있는 문제예요. 약간의 꼰대 기질. 어쩌겠습니까? 맞춰야지 그래도. 소매업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특정 류의 소매업태가 자, 도입기 들어와서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점령하는 성장기 그리고 성장판이 닫혀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해야 되는 성숙기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쇠퇴기로 가는 수명주기를 바탕으로 설명한 뭐예요?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죠. 자, 소매업 자주 나온 거 뭐예요? 3번, 4번은 안 나오고 1번, 2번 뭐예요? 1번 소매업 수리바퀴 건설. 기본적으로 저가격 저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하고 내가 잘 되니까 그다음 뭐로 변천돼요? 고가격 고서비스로 했다가 다시 이제 신규 저가격 저서비스가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다시 은퇴해야 되는 그게 뭐야? 수리바퀴 가설이고 아코디언은 뭐예요? 구색을 기준으로 구색의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는 게 아코디언 이론이었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소매업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박리담의 원칙. 이익이 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저렴하다. 비싸지 않다. 그럼 날아가는 건 뭐 있죠? 전문점, 백화점, 편의점 날아가죠. 상품은 일반 점포보다 항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슈퍼마켓보단 대규모 할인점으로 찍어야 되겠죠. 할인점으로 찍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물론 슈퍼마켓도 편의점보단 크긴 하지만 슈퍼마켓보다 큰 게 할인점입니다. 자, 7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의 생산자로부터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 이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 이게 뭐예요? 중간상들이고 도매, 소매니까 이게 뭐야? 유통 경로네. 이게 주는 문제였죠. 유통 경로. 나머지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정답은 1번. 자, 8번. 유통 경로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상이 개입하게 되면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중간상이 없다고 한다면은 9번 거래해야 됩니다. 서로가 다 거래를 하려면. 근데 9번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상이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수의 중간상. 모든 제조업체들은 소수의 중간상에 물품을 몰아주고 이 중간상에 이렇게 판매해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만 거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소비자와 개별적 거래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중간상의 개입으로 교환 과정이 단순화될 수 있으므로 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요? 교환 과정이 촉진되죠. 총 거래수가 최소화되면서 어떤 거래 비용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럼 뭐가 촉진이 된 거예요? 교환 과정이 촉진이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일정 지역에서 한 유통업자에 대해서만 취급한다. 여기가 핵심이죠. 일정 지역에서 자, 여러 선택적인 유통업자도 아니고 단 한 명이 독점한대요. 그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전략. 이것만 보면 뭐예요? 전속적이죠. 익스클루시브, 베타적으로 얘네만 할 수 있다. 베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 한 업체만 할 수 있다. 이 전속적 유통에 대한 설명이죠.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으며 서로의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려 할 때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 소비자에 대해서 구매 관습을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편의품은 뭐예요? 생활 필수품 같은 거니까 최대한 많이 매장을 설치하는 집약적 유통 또는 다른 말로는 집중 또는 개방적 유통 경로를 채택했었고 선매품, 가구 같은 것들은 선택적 유통이었죠. 한 유통업자까지는 아니겠지만 되게 소수의 유통업자가 하는 것들 그리고 선택적 유통이었죠.
그리고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처럼 한 유통업자에 대해서만 그 제품을 취급하도록. 이 구역에서 벤치는 요 업장밖에 안 돼. 그래서 전속종 유통은 보통 전문품에서 이루어지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으로 적절했었죠.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설명했고, 자, 직접 유통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중간상, 도소매상을 안 끼고 제조업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갖다 주는 것. 제조업자가 굉장한 영향력을, 그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하는 게 바로 직접 유통이죠. 간접 유통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소매상 끼는 걸 간접 유통이라고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자,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자, 이걸 보기 전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VMS. 요거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죠. 첫 번째, 기업형 VMS. 얘는 한 유통경로가 한 유통경로를 소유해버리는 개념이었고, 계약형 VMS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계약을 기준으로 서로가 이제 유통경로상 협업을 하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관리형 VMS. 얘는 뭐 문서로서 뭐 된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경로 리더나 경로 파워가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좀 뭉치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죠.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뭐가 세요? 통합의 정도가 가장 강력해지죠. 아래로 갈수록 뭐예요? 약화되죠. 그러니까 끈끈하지 않다는 거야. 기업형은 거의 뭐 소유를 해버린다는 개념이죠. 되겠죠? 그럼 요 배경식 하에서 보시면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으로 정답 뭐예요? 3번이네? 되시겠죠? 네. 기업형은 통합의 정도가 가장 강하고 관리형은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해요. 그 중간에 있는 게 계약형인데 여기 나와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매상원 자발적 연세점, 소매상 협동조합 이 1번, 4번, 5번이 전부 다 계약형 VMS의 유형이었다는 거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정답은 3번. 주요 키워드는 뭘로 했었냐면은 통합 정도가 가장 약하다. 그래서 요 9글자로 3번 딱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읽어봤자 헷갈리기밖에 안 해요. 정답은 3번. 자, 11번. 유통 기본적으로 상적 유통, 상류, 물적 유통, 물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두 개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유통 조성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자, 상류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소유권. 결제하고 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한테 이 소유권 갖고 있어야 되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바로 상류고요. 물류는 뭐예요? 어떤 운송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하역이라든가 유통에 관련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물자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 물류였죠. 유통조성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물어본 건 뭐였죠? 상적 유통기능 뭐야? 정답 1번이네. 그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아래 글상자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영업사원에 대한 보상의 형태는 기업과 니은으로 나눠진다. 자, 기억에는 자, 보상의 형태인데 일단 1번 선택하면 완전 안 돼요. 고정비는 고정비용이에요. 변동비는 변동비용이고 자, 고정비는 가만히 숨 쉬어도 나가는 거. 예를 들어 월세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변동비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 예를 들어 기름값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름값 안 나가죠. 차 많이 운전하면 기름값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그런 기름값이 변동비예요. 그러니까 보상의 형태인데 비용을 청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기억 찍으면 완전 안 되는 거고 1번 찍으면 완전 안 되는 거고 자, 일단 기억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는 봉급 샐러리죠. 샐러리맨이잖아요. 봉급이 샐러리죠. 판매 성과나 이익의 일정 비율 등을 받는 뭐 인센티브, 뭐 커미션 이런 부분이죠. 이것도 돈으로 받겠죠. 금전적 보상이네. 기억은. 네. 니은은 승진이나 경력과 개발 같은 요소가 있으며 영업사원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촉매제. 얘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네요. 비금전적 보상이네요. 정답 2번이네요. 2번. 되시겠죠? 네. 자, 4번과 5번은 포괄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기억을 설명하려면
봉급과 커미션을 한꺼번에 포괄해야 되는데 이 연봉제와 샐러리 안에는 이 봉급과 뭐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커미션 이거 두 개를 둘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13번.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규정을 준수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한 경우. 프로세스를 진행을 예외 없이 다 준수했다고 한다면 이건 칭찬받을 일이죠. 저는 1번이네요. 네.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비난받을 일이죠. 기밀 가지고 기밀 유출한 거. 2번은 회사 기밀 유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3번. 자, 경쟁사 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 알아보기 위해서 자, 위장, 신분 위장한 거죠. 3번.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성능 과장 광고 같은 거죠. 과장된 설명. 자, 5번. 얘는 과장 광고죠. 과장 광고. 다 비난받을 일인데 1은 칭찬받을 일이죠. 자,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행동이죠. 기본적으로 직업윤리를 한다면 일반적인 직업윤리도 있을 거고 직업별 특성에 따른 직업별 윤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윤리를 한다면 소명의식, 천직의식,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어찌됐건 1번이 맞습니다. 자, 14번. 대화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번이죠. 고객이 어떠한 말을 해도 말다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 보시고요.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잘못 나와 있어요. 교재가 정답 3번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정답 5번입니다. 5번으로 고쳐주세요. 5번으로 고쳐주세요. 15번 정답 잘못 나와 있습니다. 정답 정정합니다. 5번으로 정정합니다. 자, 고객을 맞이하는 판매원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세는 바르고 태도는 공손하게. 자, 실수하지 않도록 업무 지식에 능통해야 된다.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자, 판매 관련된 고객의 문제는 해결하기 노력한다. 매출에 도움이 되는 고객만 선별해서 응대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선별할 눈이 없습니다. 판매원들에게는. 그러니까 매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그걸 선별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이렇게 선별하기 시작한다면 차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매장은 고객을 차별한다는 이미지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 매장의 이미지가 실추가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양성평등 참여를 위해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뭐만 이게 들어가면 틀리다고 했죠? 5번이 들어갔네요. 자,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해서는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애는 무조건 이제 어머님 쪽에서 많이 키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됐기 때문에 부성권이라는 개념도 모성권은 어머니에 걸리죠? 부성권은 아버지에 이제 걸리죠? 그런 부분도 보장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는 모성권뿐만 아니라 부성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16번에 읽어보시면 얘가 틀리지 않았나라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었죠. 정답은 5번이고요. 1, 2, 3, 4번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하니까 읽어보시고 자, 17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얘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한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조금 이론 다루듯 공부를 해보시면 자,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첫 번째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 두 번째는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 매장이란 두 군데를 의미하네요. 우리가 법적인 표현이라서 이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는 또 대통령령이라고 위임된 시행령에 가야 있어요.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하시더라도 자, 상품의 판매하는 곳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용역 제공에 사용되는 장소 이 두 가지의 합이 뭐다? 매장이다.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자, 중요한 건 지금 3번이 오답이에요. 오답. 3번이 오답인데 3번은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같은 업종을 경영한대요. 같은 업종을 경영한대. 업종은 판매하는 물품 중심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가구를 판매하면 업종이 가구야.
그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전문 상점가지. 전문 상점가. 전문 상가 또는 전문 상점 단지, 뭐 전문 상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일반 상점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문 상점가. 그러니까 가구면 가구만 파는 가구 단지들이 쫙 있죠.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에다가 전문자를 붙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저기서 표현하고 있는 일반적인 여기 전문이란 글자가 안 붙은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이 요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도매업자, 다양한 소매업자, 그러니까 업종이 뭐 가구도 되고 뭐 애견도 되고 뭐 다양한 그런 업종이 모여 있으면 그거는 상점가라고 하는데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다?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여러 소매업자가 뭉쳐져 있으면 결국에는 가구 중심적으로 모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문 상가 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저 부분에 방점을 딱 찍고 저게 들어가 있으면 전문자가 들어가야 되고 저게 없으면 전문자가 빠져야 됩니다. 자, 체인사회는 직영점, 우리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점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영점이 있고 프랜차이즈형, 점주한테 가맹점을 내주는 프랜차이즈형이 있고 임의 가맹점 또는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 이런 것들 하는 조합형 등이 있죠. 자, 무점포 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자, 무점포니까 상시 점포가 없는 거예요. 두지 아니하고에다가 밑줄 딱 쳐놓으세요. 법이라서 되게 어렵죠. 요 정도 수준은 사실은 우리가 유통관리사 3급보다는 유통관리사 2급이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고요. 유통관리사 2급보다는 물류관리사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유통물류 자격증에서는. 이 물류관리사에서도 어려운 물류 관련 법규에서 출제될 만한 난이도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거든요. 이 정도에서 난이도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얘는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맞출 수가 없어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소비자 기본법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야, 법문제가 연달아 따다닥 나오니까 정신 못 차리시겠죠. 자, 첫 번째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비자 권리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네 번째,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 얘는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서 소비자 권리로서 딱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5번은 그럴싸한 권리지만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진 않아요. 소비자 기본법에는 없어. 이 권리 조항에는 없어요. 저는 5번인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조사 및 이런 연구를 하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권리를 법에서 보장해 주진 않겠다 이거야. 원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국가가 법률로 인해서 그 권리를 보장해 주고 뭔가 그런 사람한테 뭐 재정적 지원을 한다거나 금전적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해라 이거야. 우리 법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조항에는 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조항인 건 맞습니다. 내용 자체가. 하지만 이 기본적 권리 조항에는 없다. 얘가. 정답은 5번이다. 어려운 문제였다. 자, 청소년 보호법 중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어려우셨겠지만 그냥 보면 정답이 2번이라는 걸 뉘앙스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 청소년한테 안 좋은 해로운 약물 등을 자동기기 장치, 자판기, 통신장치를 통해서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제재하는 게 맞겠어요? 제재하는 게 맞겠죠?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거는 여기 내용이 또 출제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법령이 나오면 따다닥 연달아 나오니까 정말 못 풀게 만드는 법령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득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문제처럼 그냥 읽어만 봐도 얘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러면서 풀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출제자의 배려가 담긴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데 시험 시간이 짧지만 법이 나오면 일단 45문제까지 푸시는데 다른 문제부터 푸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법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신다고 한다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긴 하세요. 한번 읽어봤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럼 틀리시면 됩니다.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것처럼 탁 걸리는 게 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는 말고 우리가 법령 문제 중에서도 예를 들어 3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다. 아예 주는 문제다. 운이 좋으면 2문제까지 그런 문제가 나온다. 또는 저랑 다른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자, 20번. 구매자의 요구와 판매자의 요구 사이에 균형 추구를 강조하는 판매자의 윤리적 가치. 구매자의 요구와 판매자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공정성입니다. 얘는 약간 한글적인 문제죠. 복습할 만한 부분은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2과목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